운명의 밤, 부산 해변과 마주한 높은 언덕에 위치한 저택. 그곳엔 유정숙 여사 68세가 살고 있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7년. 남은 가족이라곤 하나뿐인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연뿐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집안.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저택 안에는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은밀하게 드리워졌다. 그날 밤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갑작스러운 두통에 휩싸였다.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등골을 따라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정숙은 손끝에 힘을 주며 침대 쪽으로 겨우 몸을 움직였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갑자기 세상이 뒤틀렸다. 넘어지는 순간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스치는 생각. 아들 현우. 절대 이 집을 저 아이에게.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어렴풋이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탁 열리고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어머님 방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렸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현우의 허둥지둥한 발소리.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우가 다급히 외치며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정숙의 손이 미약하게 떨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곧바로 뱃빅 굴을 부르는 소리, 부산한 움직임, 우왕좌왕하는 대화들이 이어졌다. 파란 불빛이 눈가에 스쳤고 그녀는 비로소 정신을 잃었다. 지독한 어둠,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눈꺼풀마저 들릴 수 없었다. 시간 감각도 흐릿했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는 여전히 생생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알 수 없는 기계음. 누군가 곁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저예요, 현우예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 따뜻하고 하고 간절함이 묻어난다. 하지만 정숙의 가슴 깊숙한 곳을 따갑게 찌르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며느리 지연이었다. 현우야, 어머님은 강한 분이야. 곧 깨어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연은 위로하는 듯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 말, 그 억양, 정숙은 본능적으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아들의 울음과 달리 지연의 목소리엔 오히려 안도와 냉정이 섞여 있었다. 잠시 뒤 현우와 지연은 의사의 호출로 자리를 떴다. 병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지연의 휴대폰 벨소리였다. 지연은 병실 문을 살짝 닫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낮게 속삭이는 음성이 정숙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여보세요? 아, 네. 네, 보험회사 맞죠? 어머님이 뇌출혈로 입원하셨었는데 혹시 중환자실 입원 보험금 지급 조건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의식불명 판정이. 3개월이 지나야 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보험금. 지연이가 벌써부터 내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구나. 통화가 끝나고 지연은 정숙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서 가족만 힘들게 하실 건 아니죠, 어머님? 솔직히요. 현우도 이제 지쳤어요. 어서 편히 가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 아닐까요?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정숙의 가슴을 도려냈다. 분노와 원망, 절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때 누군가 다시 방문을 열었다. 간호사가 혈압계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혈압 좀 잴게요. 보호자분들은 잠깐 밖에 나가주시겠어요? 네, 다녀오세요. 현우야, 나 잠깐 좀 같이 나가자. 지연은 미간에 살짝 미소를 띠며 병실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정숙은 온몸을 진동시키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얼마 후 병실엔 다시 정숙과 지연만 남았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방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정숙의 침대 곁 의자에 털썩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안 들리시나, 어머님? 혹시 이 말 들릴까봐 겁나네. 퍽. 들리면 얼마나 좋으려나. 지긋지긋한 이 집, 이 인간관계도 어차피 곧 내 거니까. 그녀는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다그락거리는 소리. 지연의 손끝이 노려지는 듯 느껴졌다. 대체 도장은 어디다 숨겨두신 거야? 진짜 꼼꼼하시네. 통장도 안 보이고. 짜증나게. 정숙은 전신이 청은망은 무거워진 느낌에 눈물만이 속삭이듯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연은 갑자기 침대를 두드리며 다시 중얼거렸다. 빨리 죽으시지. 가끔씩은 말이에요, 어머님. 그 오래된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젠 저한테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목까지 당겨있던 결혼기념 다이아 목걸이를 뻔히 쳐다보며 특유의 비웃음을 지었다. 정숙은 내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 마음속에 울부짖으며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자신이 절망스러웠다. 밤이 깊었다. 병실 창밖으론 바다가 어슴풀에 파도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숙은 엄습하는 공포를 밀쳐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다시 누군가 문을 밀치듯 들어왔다. 어머니? 이번엔 현우였다. 얼굴은 퉁퉁 붓고 눈은 새빨갰다. 현우는 어머니 곁에 다가와 손등을 쓰다듬었다. 어머니, 지연이 말대로 정말 너무 아프시면 그냥 편히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제 목소리에 대답해 주세요. 저 아직 어머니가 필요해요. 지연이랑 나 둘뿐이에요. 제발. 지연은 멀찍이 문가에 서서 두 팔을 꼬며 현우를 노려봤다. 한숨을 깊게 쉰다. 여보, 이제 현실도 좀 받아들이라고. 언제까지 눈 감고 희망만 말할 건데? 병원비도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어. 현우가 버럭 고함쳤다. 지연아, 지금 엄마 살아계신데 그런 말 할 수 있어? 우리 엄마야. 분명 듣고 계신단 말이야. 지연이 악다구니를 쏟아냈다. 그래, 애초에 엄마 돈이 탐나서 결혼한 줄 알지? 다들 뻔뻔하게. 난 이제 더는 지긋지긋해. 못하겠어. 현우가 분노에 차서 손을 떨었고 정숙은 속으로 절규했다. 내 아이야. 제발 속지 마. 저건. 밤은 그렇게 길게 차갑게 흘러갔다. 의식은 점점 또렷해졌지만 팔다리는 이상하게도 점점 무거워졌다. 정숙은 오직 귀로만 이 집안의 파국과 불길을 견뎌야 했다. 마지막으로 문 너머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전해졌다. 너무 오래 버티지 마, 어머님. 가여운 척, 고상한 척 다 해봐야 괜히 내가 짐만 될 뿐이야. 이젠 내 차례란 걸 꼭 보여줄 거니까. 분노, 공포, 그리고 복수의 맹렬한 불꽃이 정숙의 내부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반드시 깨어나서 저 독사의 혓바닥을 끊어주리라. 창밖 파도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다. 이 밤이 끝날 즈음 이 집은 결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보이지 않는 감옥 깊은 어둠 끝자락, 유정숙은 깨어 있었다. 온몸을 짓누르는 절망과 분노가 그녀를 죄다 감싸 안았다. 머리는 또렷이 돌아가지만 입은 벙어리, 팔다리는 바위 덩어리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살아있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고통, 그게 바로 락드인 증후군이라는 것. 병원 천장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고 속절없이 하루가 또 하루를 삼키고 있었다. 침대 곁에선 아들 현우가 손을 꼭 잡고 흐느끼고 있다. 어머니,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어머니, 저예요. 현우예요. 대답하고 싶은데 단 한마디 소리도 내지 못했다. 대신 애처롭게 현우의 손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러나 아들은 저 눈물이 무의미한 근육 경련쯤으로만 여길 뿐이었다. 정숙은 속에서 목이 찢어질 듯 울부짖었다. 여기 있어, 현우야. 제발, 나 아직 살아있어. 병실 밖에선 다른 차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연이 복도 구석에서 몰래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고 아주 또렷했다. 언니? 어머님?
아직이야? 오늘도 움직임 없었어? 아니, 병원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저번 보험 상담 다 해봤어. 조건만 맞으면 집도 내 명의로 바꿀 수 있더라니까. 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양말인데 밤에 살짝 바꿔도 아무도 못 눈치채. 그냥 처방전대로 넘긴 채 하면 되는 거야. 응, 알았어. 끊는다. 그렇게 통화를 끊고 다시 병실 문틈으로 몰래 들어왔다. 정숙은 기척에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지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곧장 정숙의 약봉투를 꺼냈다. 서랍을 어지럽게 뒤적이고 또 다른 봉투를 꺼내더니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다. 정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눈꺼풀조차 떨 수 없었다. 지연이 귓가에 바싹 얼굴을 들이대더니 살얼음처럼 속삭였다.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예니 어머님. 우리 아들 힘들게 뭐 하세요? 나도 이 집안에 시달리다 보니 속이 썩을 것 같아. 어차피 이젠 투명인간이나 다름없는 주제에 괜히 공기만 아깝게 차지하고 별일 없으면 아주 그냥 누워 계시다 가세요. 정숙의 속에서 용암이 끓었다. 소리를 질러 저 여자의 얼굴에 침까지 뱉고 싶었으나 단 하나의 근육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혈압 좀 측정해 드릴게요. 지연은 곧장 상냥한 얼굴로 변했다. 아, 네 간호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시죠? 우리 어머님 상태는 어떤지요? 간호사는 무표정하게 혈압을 재고 기록했다. 변화는 없고요. 약이 잘 맞는 것 같네요. 밤에 급격한 증상 없었나요? 지연은 빠르게 상황을 꾸몄다. 네, 없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정말 살뜰하게 모실 테니까 평생. 정숙은 그 위선의 극치를 똑똑히 듣고 있었다. 거짓말쟁이야. 뱀 같은 여자. 왜 내 앞에서는 천사처럼 굴고 뒤에서는 칼을 겨누는 거지. 점심시간이 되었다. 현우는 회사에서 잠깐 짬을 내서 병원으로 들렀다. 지연은 식판을 들고 현우 앞에서 일부러 눈물을 짓는다. 여보, 너무 미안해. 난 아무리 애써도 어머님 반응이 없으시니까 내 자신이 너무 싫어. 혹시 내가 뭘 잘못이라도 한 걸까? 현우는 멍하니 계모의 얼굴만 들여다본다. 아냐, 아냐. 당신 때문 아니야. 어머니가 원래 기력이 약하셨잖아. 그래도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현우에게 비수를 꽂는다. 여보, 사실 우리 혹시 몰라서 그런데 혹시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본다. 아니,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지연이 눈동자를 옆으로 흘기며 탄식한다. 병원비 쌓이는 거 생각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 나 솔직히 너무 무섭고 답답해. 정숙은 이를 으득으득 갈았다. 진짜 목적이 드러났군. 내 재산, 내 목숨까지. 내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망가지는 걸 두 눈으로 봐야만 하다니. 현우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 나 먼저 간다. 은행 갔다 올 게 있어서. 오후, 정숙이 있는 방에는 오래된 친구이자 아주 먼 친척뻘의 박 여사가 잠깐 들렀다. 박 여사는 저녁 무렵 주위에 아무도 없자 침대 곁 의자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정수가 너 분명 들릴 것 같아서 자꾸 오게 되네. 그렇게 참하던 네가 여기 이렇게 누워만 있을 리가 없어. 지연이가 자꾸만 너 방을 뒤집고 다닌다고 소문이 돌더라. 정숙의 눈가에 또 한 번 눈물이 맺혔다. 누군가 내 억울함을 알아주면 좋겠다. 누구라도?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지연이 도도하게 들어왔다. 아직도 남의 집 일에 신경 쓰세요, 박 여사님? 박 여사는 손을 꽉 쥐며 쏘아붙인다. 이 집이 네 집이야? 네가 뭘 안다고 이리저리 건드리고 다니니? 지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정숙이한테 잘 보여봤자 집도 안 주고 보험금도 안 나와요. 쓸데없는 정이라도 팔 생각하지 마시죠. 박 여사가 버럭 고함친다.
저 천벌 맞을 년, 그러다 정말 저주받는 줄 알아라. 지연은 비웃으며 말한다. 이제 그만 도우세요. 어차피 곧 내 차례예요. 박 여사가 문을 힘껏 닫고 나가버리자 지연은 다시금 정숙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아슬아슬한 미소를 띈다. 내가 이 집안 주인이라고. 곧 내 말이 법이 될 테니 그만 포기하시죠, 어머님. 해가 저물고 또 혼자 남은 병실에선 정숙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기묘한 생존 본능이 엇갈려 들끓었다. 포기하면 모두 끝이다. 누구든 누군가 내 눈빛을, 내 영혼을, 이 절박한 신호를 느껴주길.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가락에, 눈동자에 집중했다. 그러나 모든 근육이 저항했다. 답답함은 극에 다다랐다. 문득 병동을 쓸던 미화 아주머니가 병실 문 앞으로 지나갔다. 할머니, 오늘도 안녕하시죠? 얼굴빛이 좀 나아 보이네요. 정숙은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잠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다. 저 혹시 목소리 들리시면 눈 한번 껌뻑여 봐요. 그러나 아주머니가 떠나고 병실은 다시 얼음장처럼 식어버렸다. 그 밤 정숙은 바닥 없는 구덩이처럼 깊은 침잠 속에 빠졌다. 자신의 몸이 휩쓸리는 감옥,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생존의 구조 신호를 보내야 했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처절한 선언이 울려 퍼졌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 눈부신 석양이 떴다. 창밖 먼바다로부터 내일 또 누군가는 이 감옥을 깨부술 작은 파도를 몰고 다가올 것이다. 위선의 막, 웨이샨 의무. 뿌연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유정숙은 차가운 침대에 누운 채 뜬 눈으로 밤을 샜다. 시간은 무감각하게 흘러가고 몸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귀와 마음은 온갖 소음, 위선, 욕망으로 고통받았다. 아침 일찍부터 지연은 병실에 들이닥쳤다. 머리에 에이프런을 정갈하게 두르고 손에는 스테인리스 식판을 들고 있었다. 싱글벙글 웃으며 정숙 곁에 앉아 연기처럼 다정하게 속삭였다. 어머님, 아침 드릴게요. 오늘은 현우도 올 거예요. 기운 내서 한 숟갈만 삼켜주세요. 네?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공허했고 그 미소 뒤엔 시커먼 욕심이 숨어 있었다. 정숙은 속으로 이를 바득 갈았다. 저 위선의 극치는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냐. 현우가 뒤이어 병실에 들어왔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슬픔과 피곤이 뒤섞인 얼굴이다. 지연아, 어머니, 오늘 밤은 어떠셨어? 지연은 한 박자도 안 쉬고 착한 며느리로 돌변했다. 어젯밤에 열이 올라서 간호사님께 말씀드렸어. 밤새 곁에 있었으니 걱정하지 마, 여보. 현우가 고맙다는 듯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정말 고생 많아, 당신.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지연이 재빠르게 여린 목소리로 답한다. 우리 같이 힘내야죠. 어머님, 저희 곁에 꼭 계셔야 해요. 정숙의 속은 지글지글 끓었다. 나 없는 사이 네가 침대맡에서 내 귀에다가 온갖 독을 속삭였지. 분명히. 내 아들 앞에서는 천사도 아닌 척. 그날 점심 현우가 일을 나가자 지연은 병실을 빠져나갔다. 몇 분 후 희끗희끗 머리에 박 여사가 찾았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중얼거리며 침대 곁에 앉는다. 정수가 나다. 박 여사. 진짜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아유, 지연이란 애가 밤마다 네 방을 뒤적거리던데 반찬 챙긴다더니 왜 그렇게 오래 있는지 모르겠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연이 냉랭한 목소리로 박 여사를 멀리서 노려본다. 박! 쉬, 여사님, 환자인데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세요? 저희 어머니 아직 조용히 계셔야 하는데요? 박 여사가 흥분한다. 내가 정숙이랑 사귄 사이가 몇 년인데 네가 뭘 알아서 이래라 저래라야? 지연은 미소를 잃지 않는다. 그래도 가족 동의 없이 남의 집 귀중품 만지는 건 곤란하죠. 박 여사가 분노에 찬다. 귀중품? 내가 뭘 훔치려고 했다고? 애초에 네가 더 의심스럽구만.
밤마다 약봉지 뒤지던데 혹시 사고라도. 순간 지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저격한다. 아, 혹시 박 여사님도 집 노려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랑 나누자는 거예요? 한심해 진짜. 박 여사는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남매야, 너 같은 폐악녀는 처음 본다. 너 언젠가 천벌받는다. 정숙이 다 듣고 있다. 지연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며 쏘아붙였다. 네, 네. 걱정 마세요. 다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차피 곧 내 집이 되겠지만. 정숙은 희미하나마 아주 미세하게 왼쪽 눈꺼풀이 떨렸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박 여사가 한숨을 푹 쉬고 들고 온 귤 봉투만 두고 나간다. 지연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보험증권, 도장, 통장을 찾으려는 분주한 손짓. 이 지긋지긋한 늙은이 대체 비밀번호를 어디다 적어뒀단 말이야? 아, 정말 짜증나. 정숙의 내면은 이제 분노와 증오로 한계에 다다랐다. 내가 세상 모르고 당할 듯 보이냐? 두 눈 뜨고 네가 어떻게 망하는지 꼭 지켜볼 것이다. 잠시 후 현우가 의사와 함께 들어왔다. 의사는 조용히 차트를 살피며 말한다. 상태는 아직 변화 없습니다. 뇌파상 의식은 남아있지만 근육 운동은 거의 불가합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겠어요. 현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한다. 혹시 재활이나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은 없는지요? 의사가 고개를 천천히 흔든다. 현재로선 약물과 물리치료만이 유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기가 막히도록 연기를 한다. 선생님, 저희가 뭘 더 하면 어머님께 덜 고통스러우실까요? 솔직히 매일 밤마다 불면이고 가족 모두 힘들어요. 의사가 담담하게 말한다. 가능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지연은 슬며시 의사를 바라본다. 혹시 저희가 처방전 말고라도 진통제나 조금 더 센 약을 넣을 수는 없는지요? 정숙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이 여자가 진심으로 날 죽이려 드는구나. 정말이지 악마 따로 없다. 밤이 되고 현우가 퇴근 후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지연은 일부러 침대 발치에 앉아 손수건을 들고 연기한다. 여보, 어머님 이마 좀 닦아드릴래? 난 이제 팔에 힘도 안 들어가. 현우가 안쓰럽게 지연을 바라본다. 힘들지. 미안해, 당신 욕봤어. 지연은 신세 한탄을 하듯 울먹인다. 난 아무래도 못하겠어. 솔직히 말해, 이 집도, 이 병도, 이 삶도 나한테 너무 무겁기만 해. 현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손을 잡는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딱 그 순간 정숙의 볼을 따라 눈물 한 줄기가 흘렀다. 현우가 놀라며 어? 지연아, 지금 뭐 본 것 같지 않아? 눈물이. 하지만 지연은 바로 가로막는다. 가끔 그렇게 근육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래. 스트레스로 생긴 일시적 반응일 뿐이래. 현우는 고개를 떨군다. 그래, 그렇겠지. 지연은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지연은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에 병실에 혼자 남았다. 그리고 정숙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또 한 번 악마처럼 속삭인다. 이제 곧 끝날 거야. 그 한숨, 그 눈빛 다 소용없어. 그냥 망가져서 평생 누워만 있어. 그리고 재산 다 넘기고 조용히 꺼져버리라고. 정숙은 속으로 무섭도록 맹세했다. 내가 반드시 이 지옥의 막을 내 앞에서 걷어 제쳐주마. 새벽, 병실 창밖 부산 밤바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도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 음모들 병실의 어둠은 저물지 않았다. 낮 동안 스며든 따사로운 햇살은 어느새 사라지고 창밖엔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와 신바퀴의 소리가 뒤엉켜 밤새도록 침묵을 흔들었다. 정숙에게 이 병실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다. 오히려 숨 막히는 감옥, 모든 진실과 악의가 발버둥치는 도가니였다. 명치께부터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지연의 존재였다. 며느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얼굴이 달라졌다. 낮엔 복슬복슬한 양처럼 굴지만
밤이 되면 음침한 그림자가 되어 병실을 배회했고 정숙의 모든 것을 하나씩 집요하게 무너뜨렸다. 비가 유난히도 거세던 어느 밤 병실 문이 살금살금 열렸다. 간호사가 밤 근무 중이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지연이 슬리퍼 소리도 죽인 채로 침대 곁에 다가섰다. 정숙은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다. 지연은 하얀 고무장갑까지 껴서 지문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약봉지와 새 약병을 꺼냈다.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이 약이면 한 방에 끝이 나겠지. 밤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 당신만 사라지면 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질지. 서랍을 조용히 열어 금고와 통장, 도장 보관함 위치를 다시 여유롭게 살펴본다. 하지만 또 실패했다. 이 지긋지긋한 늙은이 어디다 이렇게 꼼꼼하게 숨겨둔 거야. 이윽고 병실 불이 꺼진 것과 동시에 지연은 천천히 정숙의 머리맡에 앉았다. 주사기와 스포이트도 꺼냈다. 그녀는 심장의 박동마저 죽일 만큼 차갑고 담담했다. 들리세요? 답할 수도 없겠지. 그냥 이대로 조용히 가세요. 모두한테 민폐만 끼치고. 정숙은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눈동자조차 미동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선 고함이 퍼졌다. 도와줘! 누군가 이 양말을 막아줘! 지연은 정숙의 작은 물병에 새로 가져온 익명의 약물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독특한 냄새가 번졌다. 이 물 내일 아침엔 간호사가 그냥 떠먹일 테니. 그때 되면 당신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겠지.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오는 소리. 지연은 그러나 빠르고 능숙하게 모든 걸 원상복구시켰다. 손도 씻었고 슬며시 모자를 눌러쓰고 있다가 가짜 미소로 간호사를 맞았다. 아, 간호사님, 어머님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밤에 약 한 번 더 체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참으로 연기가 훌륭했다. 간호사는 머리를 끄덕이고 기록만 남겼다. 지연은 속으론 콧방귀를 뀌면서도 여전히 친절하게 주변을 정돈했다. 며칠이 흘렀다. 지연은 현우 앞에서는 여전히 천사 행세였다. 현우가 출근하면 지연은 병실에 남아 서랍을 샅샅이 뒤졌다. 도장의 위치, 집 등기서, 금고 비밀번호의 단서가 될 만한 메모까지 모두 노렸다. 참다 못한 정숙의 먼 친척 박 여사가 낮에 병문안을 왔다.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못내 울화가 차올라 정숙의 손을 움켜잡았다. 정숙아, 분명 네가 듣고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이 집이, 이 병원이 전부 네 적이야. 지연은, 저 애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마침 또다시 지연이 등장했다. 아직도 남의 집 일에 기웃거리세요, 박 여사님? 박 여사는 서슬 퍼렇게 외쳤다. 네가 밤마다 여기서 뭔 짓을 하는지 내가 다 봤다. 통장, 도장 들추고 다니는 거 죄다 간호사들도 수군거려. 지연은 이를 악물고 냉소 섞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참, 다들 돈 앞에선 별꼴을 다 본다니까. 자기 자식이나 챙기세요, 박 여사님. 전 이제 곧 주인 될 테니 미리 존댓말 연습하세요. 박 여사는 분노에 떨면서 병실을 나갔다. 현우를 불러내어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정숙은 더없이 무력했다. 밤마다 지연의 움직임은 빠르고 대담해졌다. 깜박 잊고 침대 매트리스 및 벽 틈까지 훑는다. 이 빌어먹을 노파. 오죽 궁색하면 저렇게까지 숨겼을까. 그러면서도 지연은 낮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며느리로 병원 이웃까지 챙기는 척한다. 매일같이 커뮤니티에 어머님 간병일기라며 글을 쓴다. 나는 부족한 며느리. 어머님, 부디 힘내주세요. 병원비가 걱정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정숙은 입꼬리가 떨릴 만큼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 연극은 언제 끝날까? 나 목숨을 걸고라도 너를 무릎 꿇릴 테다. 현우가 늦은 밤 병원에 도착했다. 여보, 어머님 상태 어땠어? 지연은 고심 끝에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 미안해, 여보. 나 감당 못할 것 같아. 어머님 얼굴만 보면 숨이 막혀. 우리 정말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현우가 의심스런 표정을 짓는다. 너무 힘들면 입원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자. 우리가 같이 다 망가지면?
죄밖에 안 되잖아. 지연 즉각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 내가 부담해야 해. 만약 내가 포기하면 빚만 늘고 어머님 재산 흩어지면 우리까지 끝이야. 절대 남에게 뺏기지 마. 현우는 그 장면을 가만히 쳐다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정숙 속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른다. 내 아들까지 저 여자에게 휘둘리는구나. 새벽녘, 지연은 또 한 번 약물을 정숙의 물에 떨어뜨린다. 이번엔 훨씬 더 독하다. 이제 마지막이야. 내일 시험 삼아 식물인간 진단서 의사랑 상담해 볼 거야. 당신만 승낙하면 난 곧 큰 돈을 받게 되지. 문득 창밖에서 숨죽인 누군가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간호사 은하였다. 은하는 문틈 사이로 이 광경을 조심스럽게 엿보고 핸드폰 카메라로 재빨리 몇 장을 찍었다. 지연은 아무도 모르게 방을 나간다. 아침, 은하가 정숙 귀에 작게 속삭였다. 혹시 들리시죠?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봤어요. 저 믿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정숙은 그 따뜻한 목소리에 아직 이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불씨가 살아남아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지연의 음모는 점점 더 거세졌다. 어느 날 보험회사 직원과 정식 상담을 예약했다. 어머님이 의식불명 진단받은 지 2달이 넘었어요. 만약 식물인간 판정 서류만 주신다면 바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죠? 보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연의 입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갔다. 해가 저물 무렵 지연은 병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곧 끝난다. 힘겹게 버틸 필요 없어. 모두 다 내 것, 내 인생. 그거면 돼. 정숙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꾹 삼키며 마지막 생존의 힘줄을 움켜쥐었다. 너는 안 당해. 내게 조금만 찬스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이 어둠을 찢고 나오리라. 밤은 또다시 깊어졌고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거기 희미하게 번지는 은하수처럼 작은 저항의 빗줄기가 병실 구석에서 비추고 있었다. 정숙의 응시가 한층 더 간절해졌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음모라도 단 하나의 진실만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다. 새로운 바람. 은하의 등장 비가 멈춘 뒤 부산의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유정숙의 마음엔 여전히 창백한 불안만이 잔존했다. 병실의 시간은 쥐죽은 듯 고요하면서도 그 틈을 파고드는 음산함이 가득했다. 그날 오전 병원 복도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기존에 보던 간호사들과는 달리 또렷한 눈매에 단호한 걸음걸이를 가진 한 여성이 병실 문을 열었다. 이름표에는 주은하라고 적혀 있었다. 유정숙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밝고 또렷한 목소리, 다정하면서도 신뢰감이 묻어났다. 지연은 처음 보는 낯선 얼굴에 작은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이내 웃는 표정으로 답했다. 네, 맞아요. 현우 엄마예요. 오늘부로 간호사 바뀌는 건가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앞으로 제가 정숙 어머님 곁을 지키게 됐어요. 혹시 평소에 불편하셨던 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건 없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은 익숙하게 상냥한 며느리 역을 이어갔다. 우리 어머님, 원래도 기력이 약하셔서 제일 신경 쓰는 건 혈압이 자주 변동되는 거예요. 또 밤엔 꼭 약 챙겨 주셔야 해요. 음식 토할까봐 죽하고 미음 위주로만 해드리고 있고요. 은하는 미묘하게 지연을 바라보았다. 적잖은 경험에서 오는 직감일까. 뭔가 부자연스러운 아우라를 감지한 듯했다. 혹시 환자분이 밤마다 상태가 악화되거나 약 반응이 이상한 적 있으세요? 은하의 질문에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인 지연이 답했다. 아,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연세가 있으셔서. 은하는 더 묻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은하는 정숙의 이불과 베갯자락을 정성스레 손질하면서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두 눈에 지치고 슬픈 빛이 가득했다. 은하는 정숙에게 아주 작게 속삭였다. 어머님, 혹시 제 말 들리시면 눈을 한 번만 움직여 보실 수 있을까요? 손가락 하나라도 볼 수만 있으면. 곁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만 정숙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흔들리는 듯 했다. 은하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이분 분명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신다.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겠어. 오후 은하는 혼자 남은 정숙 곁을 끝까지 지켰다. 그녀는 환자의 호흡과 맥박, 피부색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그러던 중 정숙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순간 은하는 숨을 삼키며 조심스레 말했다. 유정숙 어머님, 저 은하예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면 눈 1번만 천천히 깜빡여 주세요. 정숙은 온 힘을 다해 힘겹게 왼쪽 눈을 한번 힘주어 깜빡였다. 은하의 눈이 가늘어지고 표정엔 놀람과 깊은 해석이 깃들었다. 정말 의식이 남아있구나. 은하는 곧장 담당 의사를 찾아가 보고했다. 선생님, 유정숙 환자분이 미세하게 남아 눈을 깜빡입니다. 락드인 환자 중에도 감각 신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다시 살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워낙 뇌 손상이 심각해서 자발적 움직임은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은하 씨 말대로라면 희박하게 남아 내부 신호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집중 검사를 진행해보죠. 저녁이 되어 지연이 다시 병실을 찾았다. 간호사님, 별일 없었죠? 은하는 얼굴엔 미소를 지었으나 눈빛은 날카로웠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만 환자분이 아주 미약하게 남아 눈을 깜빡이셨어요. 혹시 보호자분께서 주목 못하셨나요? 지연의 표정이 1초간 굳었다. 네? 그런 적 없을 텐데요. 환자와 하루 종일 함께하신 보호자분이시니까요. 혹시라도 밤중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부탁드릴게요. 은하는 속마음으로 이 집안 뭔가 있다고 다시금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환자 대부분은 잠에 들었지만 은하는 일부러 병실 불을 낮췄다. 본능처럼 혼자 병실을 살피며 이따금 무언가 기록하는 지연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날 자정 무렵 은하는 복도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다 우연히 병실 문틈 너머에 비친 지연의 모습을 보았다. 지연은 병상 가까이 다가서 약봉지를 조용히 뒤집고 무언가 손에 쥐고 있었다. 은하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조용히 문 근처에 다가갔다.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 약만 먹이면 분명 내일은 무사하지 못하겠지. 손끝엔 액체약이 든 작은 스포이드가 들려 있었다. 은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거 분명 이상하다. 보호자인 척하면서 사실 약을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 지연이 병실을 빠져나오자 은하는 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무심코 냄새를 맡은 컵에선 약하게 쓴 냄새가 풍긴다. 잠시며 정숙의 호흡이 빨라졌다가 금세 다시 느려지는 걸 발견했다. 이건 단순한 노약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 때문일 수도 있겠어. 반드시 이 사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오전 은하는 담당 간호팀장에게 슬쩍 물었다. 저 환자 보호자인 지연 씨,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 약에 민감하게 관여하는 편 아닌가요? 의료진 말고 보호자가 임의로 약을 다루는 경우 흔하지 않잖아요? 팀장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도 이상해서 몇 번 주의 준 것도 사실이야. 근데 보호자가 워낙 착실한 척하고 의사 앞에선 늘 우는 얼굴만 보이니 다들 별로 문제 삼지 못하더라고. 은하는 더욱 확신을 가졌다. 이 집안 정말 무언가 있구나. 병동복도 끝자락, 칠판에는 환자별 행동 변화, 투약 특이사항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은하는 매번 기록지를 꼼꼼히 체크했다. 한밤중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은하는 몰래 작은 수첩에 메모를 시작했다. 지연, 밤에 반복적으로 환자 약 교체. 정숙 눈 깜빡임 관찰. 보호자는 환자 상태에 대해 의심스러운 반응, 간헐적 거부 의사 표현, 감지. 며칠 뒤 은하는 정숙 곁에 앉아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님, 이제 걱정 마세요.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조금이라도 몸에 힘이 들어오면 눈이라도 한 번만 더 깜빡여 주시겠어요? 정숙은 온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왼쪽 눈을 작게 깜빡였다. 은하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손을 꼭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세상에선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정숙은 속으로 간절히 되뇌었다. 저 소녀, 이제야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포기하지 않고 꼭 내 진실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새 병실은 아주 미세하게 숨결이 달라졌다. 지연의 그림자 뒤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주은하, 그녀는 예리한 눈과 타오르는 양심으로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변수가 됐다. 밤이면 눈을 뜨고 낮이면 조용히 싸우는 마음들. 정숙의 병상 곁에 싹튼 희망의 기운은 곧 예기치 못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어둠 속의 칼날 병원엔 늦겨울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드리웠다. 창문 너머 잿빛 바다는 잠잠했지만 병실 구석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날카롭게 서 있었다. 은하는 근무복 주머니 속 작은 노트와 펜을 꼭 쥐었다. 자신의 직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루의 기록을 빠짐없이 남겼다. 그에겐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어떤 비밀이, 어떤 위선이 이 안을 감싸고 있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밤 병실에는 누구보다 예민하게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가장 먼저 병문안을 온 사람은 지연이었다. 그녀는 특유의 조용하고 공손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님, 오늘 어머님 잠은 어떠셨어요? 밤새 숨소리가 거칠었던 것 같은데. 은하는 지연의 시선을 눈여겨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약은 잘 챙기고 계시죠? 낮에도 보호자분께서 직접 약을 챙기는 모습이 여러 번 관찰되던데요. 지연은 순간 미소를 금세 회수하고 예리한 눈빛으로 돌아섰다. 네? 뭐가 문제라도 있나요? 내 가족을 위해 신경 써주는 게 그렇게 의심스럽나요? 은하는 조용히 맞받아쳤다. 보호자분 임의로 약을 바꾸거나 하는 건 의료법에 위배됩니다. 혹시 약 성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의사에게 상의하셔야 해요. 지연의 미간이 잠깐 일그러졌다. 살얼음판 같이 냉랭한 바람이 스쳤다. 저한테 충고마세요. 이 집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이상한 오해는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순간 두 여성 사이에 형언할 수 없는 공격과 방어가 교차했다. 지연이 병실 문을 닫고 나가자 은하는 곧바로 정숙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귓가에 속삭였다. 어머님, 혹시 무서우세요? 괜찮아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겐 환자분의 아주 작은 신호도 소중하니까요. 정숙은 눈동자만 간신히 움직이는 가운데 속으로 절박하게 외쳤다. 누가 날 좀 구해줘! 저 여잔 진짜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하지만 은하의 단정한 손길에 이상하게 숨통이 트였다. 그녀는 새벽이 올 때까지 내내 곁을 지켰다. 시계가 밤 9시를 넘길 무렵 은하는 조심스럽게 주방 쪽 약장과 보호자 보관함 주변을 관찰했다. 작지만 중요한 단서라도 찾기 위함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은밀한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이었다. 은하는 평소답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이 밤중에 뭘 그렇게 찾으세요, 보호자님? 지연은 흠칫 놀라더니 일부러 얕은 미소를 짓고 받은 약봉지를 들어 보였다. 어머님, 저녁 약 남은 거 챙기려고요. 여긴 매번 간호사님들 바뀌니 내가 직접 챙기는 게 더 안심돼서요. 은하는 냉정하게 되물었다. 혹시 복용량이나 종류를 바꾼 적 있으신가요? 약을 바꾸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지연은 숨을 크게 참고 작게 내뱉었다. 다들 내가 뭘 꾸미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가족을 위한 일밖에 안 해요 해요. 제발 쓸데없는 오해는 그만 주세요.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매에는 이미 의심이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보호자 출입이 금지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병실 복도 밖에서 누군가 문틈 사이를 주시하는 기척을 느꼈다. 이번엔 지연이 조용히 병실 문을 반쯤 열고 정숙의 머리맡에 다가왔다. 손에 스포이드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연이 정숙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계속 누워만 있어. 네가 살아남으면 우리 인생만 더 꼬여. 고집 피우지 마. 어차피 아무도 못 구해. 어서 편하게 가라고. 정숙은 죽고 싶지 않았다. 아니, 반드시 살아남아 복수를 해야 했다.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렀다. 지연은 악의적으로 미소 지으며 다시 약을 교묘히 바꿨다. 이날 은하는 짧은 순간 그 수상한 행동을 멀리서 보았다. 그녀는 바로 다음 날 심각한 회의 끝에 주요 동료들에게 상담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보호자분께서 무언가 약물을 바꿔치기 하는 정황이 강합니다. 환자분이 매번 상태가 악화되는 패턴도 뚜렷하고요. 한 동료는 잠시 주저하다 말했다.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보호자와 직접적으로 충돌은 위험할 수 있어. 그래도 약 봉투, 투약 기록, 간호 일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비교해보자. 은하는 망설임 없이 현장 사진과 혹시 모를 녹음 장치까지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밤, 은하는 대담한 결심을 내린다. 숨죽여 병실 한켠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하고 모니터 대신 자신의 핸드폰도 병상 밑에 숨겨뒀다. 그날 역시 지연은 늦은 밤 다시 병실에 나타났다. 지연은 문을 닫자마자 정숙에게 은밀히 다가갔다. 나중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어차피 다 내 차지야. 네가 틀어준 돈, 집, 다. 곧 내가 쥐게 될 거야. 그러니 그만 버티라고. 우스운 늙은이. 정숙은 숨까지 떨리며 속으로만 외쳤다. 너 반드시 벌받게 해주마. 내 앞에서 다 무릎 꿇게 해주마. 지연이 다시 머리맡 약봉지를 꺼내 들고 무엇인가 바꿔치기 하려는 순간 문 밖 그림자가 불쑥 스쳤다. 은하는 그 흔적까지 녹음과 영상에 담았다. 다음 날 은하는 조심스럽게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갔다. 투약 기록과 환자 상태 일지, 그리고 지난밤 녹음 파일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진실을 조금씩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거야. 나만 제대로 준비하면 어머님을 반드시 살릴 수 있어. 검은 밤의 끝, 모든 악인은 더욱 깊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지연과 다시 마주친 오후, 두 사람은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그러나 냉혹하게 눈빛을 주고받았다. 더 이상 보호자분이 약을 임의로 바꾸는 모습이 관찰되면 의료진 판단 아래 응급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고 빠르게 몸을 돌렸다. 간호사님, 감히 어디까지 넘보는지 보겠어요. 내 방식대로 할 테니 간섭 마세요. 그날 밤 병실 한쪽에는 절박한 숨소리와 가느다란 희망이 스며들었다. 정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은하,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나처럼 고통받지 않길. 나 역시 포기하지 않아. 반드시 모두의 진실을 밝혀낼 것.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칼날이, 누군가의 증오가, 또 누군가의 용기가 병실 가득 퍼지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어두운 밤의 감시, 밤의 병실, 창밖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부딪히고 있었다. 부산의 겨울밤은 깊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얼어붙은 것은 병실 안의 긴장감이었다. 정숙은 그 감옥 같은 침대에 누워 아주 미세한 신음만 내뱉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은하가 들어올 때만 얼굴에 미묘한 긴장이 누그러졌지만 지연이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온몸이 얼어붙었다. 은하는 요즘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엔 끊임없이 파고드는 의문점, 그리고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이 떠나질 않았다. 도대체 뭘 바꾸는 거지? 왜 환자 상태가 이상할 때마다 보호자가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걸까? 은하는 조심스레 하나씩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근무교대를 운 좋게 밤 시간대로 조정했다. 그리고 사락사락 비가 내리는 저녁, 병실 한 구석에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숨기듯 설치했다. 책장 뒤쪽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치밀한 곳이었다. 은하는 다시 한번 정숙 곁에 앉아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어머님, 오늘 밤은 꼭 뭔가 바꿔놓을 겁니다. 어머님, 만약 할 수 있다면 내 말 들리면 항의하듯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정숙은 온 힘을 다해 한쪽 눈꺼풀을 거의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작게 떨었다. 은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맞아. 이분 의식이 있다.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는 누군가의 손길을 반드시 느끼고 있는 거야. 자정이 가까울 무렵 병실 복된 손전등 불빛이 조심스럽게 오갔다. 지연은 이날따라 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귀에 한 번 더 이어폰을 꽂은 채 핸드폰 조명까지 켜 병실 문을 밀었다. 은하는 근무실 안작은 모니터로 병실 쪽 CCTV 영상을 주시했다. 하지만 입구 쪽 사각지대가 있음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잠시 후 지연은 약봉지와 작은 병을 늘어놓으며 정숙 침대 곁에 의자를 밑으로 끌어당겼다. 지연이 중얼거린다. 이제 남은 일만 하면 끝이다. 네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시원해질지. 상상만 해도 좋다. 다 내 거야. 결국엔 다. 은하는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였다. 간호사복에 녹음기를 숨긴 채 살금살금 병실 뒷문으로 다가가 틈새로 지켜보았다. 지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정숙의 수액병에서 미량의 액체를 바꾸고 약을 빼내 세정제와 바꿔 다시 넣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연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고 은하는 반사적으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은하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손이 조금 떨렸으나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은하가 다시 복도로 발을 돌리려는 그때 지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누구야? 거기...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은하는 침착함을 되찾으며 카트 정리하는 척 반대편으로 움직였다. 지연은 약간의 의심을 품었지만 특별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어느새 새벽 2시. 현우가 간밤 내내 불안했는지 병실을 찾았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있어? 어머니는 괜찮으셔? 지연은 바로 온순한 목소리로 바뀐다. 걱정돼서 잠이 안 와. 간호사님도 쉬시고 계시니까. 내가 직접 밤약 챙겼어. 현우가 어깨를 움츠린 채 어머니 곁에 서서 눈물 고인 눈으로 한참을 바라봤다. 엄마, 제발 나 좀 봐주면 안 돼요? 응? 나 지쳤어요. 정숙은 무력하게 애절한 눈물만 흘렸다. 은하는 어둠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녀의 가슴도 두근거렸다. 이튿날 아침, 은하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챙겼다. 새벽 녹음 파일, 영상, 사진 자료 등을 하나하나 PC에 옮기며 확인했다. 녹음 속에 담긴 지연의 목소리, 약이 바뀌는 소리, 수액통이 열리는 미세한 잡음, 그리고 약물 투여 뒤 뜬 모를 중얼거림까지. 증거는 충분하다. 하지만 의료진, 경찰까지 움직이려면 약물 분석이 필요해. 은하는 자신이 아는 대학 시절 친구이자 약학 박사에게 즉시 연락했다. 혹시 병원 처방약을 누군가 바꾼 의심이 드는데 샘플을 분석해 줄 수 있어? 친구는 놀라면서도 상황을 듣고 곧 동의했다. 샘플 빨리 가져와. 성분 분석해서 결과 바로 줄게. 그날 오후 은하는 지연을 피해서 약 샘플 일부를 몰래 챙겨 동봉했다. 이 과정조차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연은 왠지 더 날카롭게 은하를 바라보았다. 요즘 간호사님이 너무 꼼꼼하게 굴어서 좀 부담스럽네요. 지연이 그렇게 말했다. 은하는 담담하게 답했다.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전해야 하니까요. 혹시 이상한 점 있으면 꼭 의료진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지연은 그제야 입꼬리를 빗둘게 올리며 속삭였다. 병원에서 이 집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지. 은하는 속으로 결심했다.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밤이 되자 병실의 공기는 더욱 탁해졌다. 은하는 잠깐의 틈을 타 현우와 잠시 얘기했다. 현우 씨, 어머니 곁에 누군가 자주 들어옵니까? 혹시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보호자가 혼자 있을 때 혹은
약을 바꾸는 걸 본 적은 없나요? 현우는 멍한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사실 지연이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해서 나는 신경을 못 썼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정신을 다잡았다. 아마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때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또 한 번 밤. 지연은 짙은 밤 그림자처럼 다시 정숙 곁에 다가왔다. 이번에는 더 독하게 정숙의 귓께도 직접 독서를 내뱉었다. 이 물만 다 마시면 다시는 깨어날 일 없어. 우리 불행도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 다 포기하라고. 정숙은 눈물로 저항했다. 지연은 병실 한 구석을 힐끔거리며 그제야 뭔가 뒤에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길함에 사로잡혔다. 누구든 내 일에 끼어들면 다 내 손에 망해. 어디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은하는 병실 문 뒤에서 두 손을 꽉 쥐었다. 어둠이 짙을수록 진실은 더 분명하게 떠오른다. 나는 절대로 이 밤을 견뎌낼 거야. 어느 새벽 멀리 바다에서 일렁이는 작은 불빛처럼 희망의 신호가 병실 안에도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진실이 번쩍이다 차디찬 붉은 동이 밝아올 무렵 병원 복대는 낯선 긴장감이 흘렀다. 은하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도 눈꺼풀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은 들뜬 전율로 쿵쾅거렸다.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된다. 오늘 안에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야 해. 그 새벽 그녀는 조심스레 약 샘플을 밀봉하고 녹음 파일과 CCTV 사본, 사진 증거를 한데 모았다. 주먹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간절했다. 은하는 숨을 죽이며 병동 바깥으로 나갔다. 겨울바람이 뺨을 베었지만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용기가 어른거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에는 뜨거운 결의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은하는 곧장 자신의 대학 동기, 약학 박사 아람이 운영하는 인근 실험실로 향했다. 은하야, 약 샘플. 가져왔다고?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급하게? 은하는 자료 봉투를 내밀었다. 이 안에 든 약, 성분이 변조되었는지 꼭 확인해줘. 의료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정황이 있어. 약물 중독 소견이나 특이점이 잡히면 데이터로 남겨줘. 아람은 표정이 굳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분석에 들어갈게. 오늘 오후까지 결과 줄 수 있을 거야. 은하는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왔다. 부디 결정적 증거가 나와주기를. 지금 아니면 아무도 엄마를 구하지 못해.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 은하는 하루 종일 불안과 초조 속에 시간을 보냈다. 계속 핸드폰을 쥐락펴락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병실은 전에 없는 불안한 정적에 휩싸였다. 정숙 역시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와 눈물을 보이며 마음속으로 반복해 기도했다. 누가 내 진심을 봐주길. 부디 오늘은 끝이 났으면. 오후 3시 가까이 아람에게서 피드백이 왔다. 은하야, 결과 나왔어. 그 약에서 정상 성분 외에 허가받지 않은 혈압 강화제가 섞여 있었어. 그게 과다 복용될 경우 혼수 상태, 심정지 유발할 수 있어. 분명 고의적 투약 가능성이 커. 분석지랑 도표 곧 이메일로 보낼게. 은하는 손이 떨려 핸드폰을 쥐어짜듯 들고 자료를 내려받았다. 드디어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손에 들어왔다. 즉시 병원 윤리위원회 그리고 병동 주치의에게 증거자료 전체를 제출했다. 담당자분들, 보호자에 의한 투약 변조, 환자에 대한 위법 행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 가족인 지연 씨가 반복적으로 처방 전 변경 없이 임의로 약을 교체했고 그 결과 치명적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환자 보호 조치 혹은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눈이 커지고 병동장은 곧장 응급조치 및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날 저녁 병원 회의실. 지연, 현우, 박 여사 등 가족들이 모두 호출되었다. 은하는 각종 증거자료와 분석 리포트, 녹취를 준비했다. 분위기는 폭풍 전야와 같았다.
가슴이 찢길 듯 긴장한 정숙은 병상에서 미세하게 눈을 깜빡이면서도 온 내면으로 밖의 소란을 느꼈다. 마침내 은하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유정숙 환자분의 최근 급격한 건강 악화, 그리고 투약 관련 중대한 의심 정황 때문입니다. 환자분에 대한 투약 변경, 부적절한 약물 투입이 있었음을 객관적 감시 기록, 약물 분석, 병동 CCTV, 그리고 보호자와의 대화 녹취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머님을 해친다고요? 그런 증거 있으면 내놔봐요. 은하가 차분히 노트북을 연결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 약만 먹이면 분명 내일은 무사하지 못하겠지. 수액 교체하는 소리, 약통 뚜껑 여는 소리, 낮게 중얼거리는 지연의 목소리. 우리 모두를 위해선 어머님이 그냥 누워 계셔주는 게 속 편하지, 그치? 이 물만 다 마시면 다시는 깨어날 일 없어. 다 내 거야. 결국엔 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현우는 놀란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겹쳐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박 여사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 그래, 내가 다 봤다. 전현이 밤만 되면 약 바꾸고 어머님 혼자 울게 만들었지.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래, 너희도 다 똑같잖아. 전부 다 재산만 노리고 어머님 건강엔 관심 없었잖아. 왜 나만 돔에 올려? 내 인생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냐고. 그녀의 눈동자는 악의와 절망, 그리고 극단적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병동장은 중단을 알리며 곧장 경찰 조사로 넘어가겠다고 선포했다. 의료진 일부는 이미 환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 관리 태세에 돌입했다. 은하는 정숙 곁에 다가와 조용히 빗방울처럼 속삭였다. 이제 곧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정숙은 큰 해방감 때문에 온몸을 떨었고 눈끝에 선명한 눈물이 맺혔다. 나를 위해 싸워준 사람이 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인간은 빛날 수 있다. 지연은 회의실에서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나빴지만 이 지옥에서 나만 벗어나고 싶었어. 아무도 내 맘 모르잖아. 현우, 너도 결국 엄마 쪽 아니었어? 이 집에서 날 왜? 현우는 억눌러왔던 분노와 배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꾸했다. 넌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터뜨렸다. 모두 다 나만 미워해. 다들 어머님만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 욕심이잖아. 난 가족도 남편도 아무도 얻지 못했어. 그 처절한 절규가 회의실을 적셨다. 저녁이 내려앉은 병실, 정숙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워졌다. 은하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따스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이제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 어떤 어둠도 결국 빛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정숙은 속으로 조용히 답했다. 그래, 용기는 언젠가 반드시 어둠을 베어낸다. 이 고통스런 나날 끝에도 희망은 남아 있었다. 그 밤 창가 너머로 부산 바다에 비친 조명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다. 병원과 가족, 오랜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진실과 인간에는 작은 불씨처럼 꺼지지 않고 살아남았다. 가족 앞에 심판 병원 회의실 유리창엔 흐린 겨울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 어떤 한파보다 냉랭했다. 진실이 드러난 지 얼마 안 된 오후, 병원은 가족들에게 초비상으로 연락을 돌렸다. 긴급 소집 통지를 받았던 현우, 지연, 박 여사, 몇몇 친인척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테이블 위엔 증거 서류와 성분 분석 보고서, 녹음, 사진, 그리고 정숙의 침묵이 있었다. 박 여사가 먼저 침묵을 깼다. 정숙아, 무섭지? 걱정 말아라. 이제 우리 다 지켜줄 거다.
박 여사는 규칙적으로 정숙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제 와서야 네 곁에 더 있어주지 못한 걸 용서해 주렴. 다들 어리석었어. 정숙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살아도 죽은 목숨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순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단 건 정말 기적과도 같구나. 은하는 단호한 태도로 모두에게 설명을 시작했다. 저는 이 병원의 공식 간호사로 환자 유정숙님 상태와 보호자의 투약 행동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모든 내역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지연의 약물 바꿔치기 영상, 전문 약학 분석, 보호자와 나눈 대화 녹음 등이 순차 재생됐다. 지연은 의자에 웅크린 채 손톱을 물어뜯으며 점점 치를 떨었다. 은하가 덧붙였다. 이 자료들은 전문 의료인을 통해 검증받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약학자에게 분석을 요청, 고의적인 약물 변조와 그 결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 여사가 다시 소리쳤다. 더 이상 누구도 널 감싸줄 수 없어. 정숙인 우리 가족이고 내 욕심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아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엄마 손을 놓았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정말 무지하고 비겁했다. 지연이 잔뜩 날선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래, 다 내 잘못이라고 쳐. 근데 너희는 깨끗하니? 엄마 재산만 믿고 아무도 곁에 안 있었잖아. 나 혼자 간호 다 떠안았을 때. 하루라도 내 고충 이해한 적 있어? 내 엄마 하면서 나한텐 한 번도 미안하다, 수고했다 말 안 했잖아. 은하 씨, 당신도 마찬가지야. 왜 쓸데없이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내 인생 이대로 망가뜨려 놓고 미안한 줄은 아니? 박 여사는 분노에 못 이겨 지연을 내리눌렀다. 사람이라면 네가 한 짓에 후회라도 해야 할 텐데 인생 힘들다고 남의 목숨을 파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니? 지연은 울부짖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모두가 나만 욕하지. 근데 어차피 다들 늙으니 돈에만 눈 멀었잖아. 현우, 너 정말 날 사랑했니? 한 번이라도 네가 내 편 들어줬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네 엄마한테 묶여 무시당하고 나도 한 번쯤 자유롭고 싶었다고. 회의실엔 잠시 공허한 침묵만 흘렀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못난 남편이었어. 집안일 신경 쓸 틈도 없이 회사만 핑계 삼아 다 도망쳤어. 엄마를 전적으로 네 손에 맡긴 것도 힘들다는 말 제대로 들어주지도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넌 그럴수록 나에게 더 솔직했어야 해. 왜 이렇게 끔찍한 길을 택한 거야? 지연은 속이 다 뒤집힌 표정으로 앙칼지게 외쳤다. 나만 힘든 줄 알았지. 누구한테 기대면 뭘 해. 결국 남는 건 현금, 집, 보험금 뿐이야. 다들 밖에선 의로운 척하지만 내 몰골이나 사정엔 아무도 관심 없잖아. 은하는 한숨을 쉬며 따뜻한 동시에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누구도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상처도 실수도 이기심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얻는 자유는 결코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 씨, 당신이 느꼈던 고통과 외로움은 이해해요. 하지만 약자를 해치는 선택,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가정의 침묵,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겠죠. 정숙은 침대에 누운 채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일부러 단호하게 대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네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다. 지연아, 내 고통이 나 때문이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줄은. 잠시 뒤 노란 책상 조명이 번쩍하듯 정숙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은하는 조용히 다가와 침대와 테이블 사이에서 속삭이듯 말을 건넸다. 이제 어머님 곁에는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시길 바라요. 정숙은 온 힘을 다해 왼쪽 손가락을 조금 떨었다. 은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회의실 한편에 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조용히 입장했다. 상황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모두 증거로 확보하겠습니다. 지연 씨,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 등 권리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호자 유정숙 씨는 지금부터 보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널브러지듯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미치겠어. 나만 억울한 거 아니야. 다들 내 심장을 짓밟았는데 왜 나만 벌 받아야 해? 현우가 천천히 옆으로 다가와 오랜 시간 버티던 미움을 내려놓는 듯 작은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네가 뭘 잃었는지 이제야 알아. 하지만 잘못은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해. 지연은 하염없이 울었다. 박 여사도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회의실 문을 나선 가족들은 그제야 각자의 상처와 책임, 후회와 안도를 간직한 채 천천히 걸었다. 박 여사는 조용히 정숙의 등에 손을 얹었다.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두 번 다시 내 곁에 이런 고통은 없을 거야. 정숙은 오랜만에 가슴속이 뻥 뚫리듯 시원했다. 아, 이렇게 모든 어둠이 거쳐가다니. 남은 인생에는 따뜻한 햇살만 스며들면 좋겠다. 은하는 병원 밖 겨울바람을 맞으며 홀로 깊은 심호흡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기까지 했어. 앞으로 이 가족이 더 이상 고통에 머무르지 않길. 그리고 정숙 어르신 같은 약자가 또 있을지 모르니 나는 앞으로도 누군가의 진실을 지키는 간호사로 살아야지. 밤이 다시 찾아왔지만 병동의 공기는 어제와 달리 한층 평온했다. 정숙은 다시 한번 은하의 손을 붙잡으며 미소 지었다. 은하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부디 남은 날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며 사는 하루가 많길. 그녀의 마지막 바람처럼 누구보다 깊었던 상처와 갈등 위에도 조용히 화해와 희망의 눈부신 빛이 내리고 있었다. 해방. 길 끝에 빛 차디찬 새벽이 물러가고 병원 창밖에는 희미한 햇살이 고요히 퍼졌다. 긴 악몽의 터널을 지났던 유정숙의 시간이 이제 천천히 빛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깊게 숨을 들이켜본다. 병실 곳곳에 드리웠던 어둠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병원 입구에는 경찰차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연은 경찰관 2명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여전히 흐느적거리는 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건넜다. 눈은 충혈되고 얼굴엔 분노와 허탈, 잃어버린 마지막 자존심이 섞여 있었다. 왜 나만 끌고 나가? 다들 두고 봐. 나만 나쁜 사람 아니야. 다 내 입장에선. 경찰관은 냉정하게 말했다. 유정숙 씨에 대한 살해 미수 및 약물 변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는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지연은 끝까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뒤돌아 소리쳤다. 은하! 너만 아니었으면, 유정숙, 네가 진작 나 좀 더 이해했으면 우리 모두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나를 미워하지 마. 그래도 잠깐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눈가에 주르륵 눈물이 흐르다. 이내 경찰관들과 함께 멀리 사라졌다. 침묵이 병원의 긴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 자리에 남은 현우, 박 여사,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정숙만이 남아 있었다. 현우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 여사는 마치 온몸에 힘이 빠진 듯 등을 토닥였다. 은하는 조용히 정숙 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님의 인생, 어머님만의 시간이 지켜질 거예요. 정숙의 눈가가 젖었다. 이대로 죽어도 원이 없겠다 싶던 날들을 생각하면 내 눈앞에 다시 사람이 온기가 돌아오다니.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인 걸까. 며칠 후 병실에는 서늘했던 공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희미하던 정숙의 목소리도 언제부턴가 점차 힘을 얻었다. 의료진의 집중 케어와 재활 프로그램 덕분에 그녀는 작은 손짓, 간단한 발음으로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은, 하, 고,
워. 은하는 환하게 웃으며 살며시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그동안 힘드셨죠? 앞으로는 아프신 거, 외로우신 거 모두 저희가 곁에서 함께 할 거예요. 정숙의 눈엔 진짜 웃음이 피어올랐다. 어느 이른 오후 병실엔 현우와 박 여사가 조용히 들어왔다. 현우는 엄마의 침대 곁에 앉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엄마, 미안해. 나 너무 멍청하고 무능했던 것 같아. 엄마 고생하는 것도 다 잡아보지 못했고, 결국은 지연이 그렇게까지 될 줄도 몰랐고. 정숙은 힘겹게 현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짜릿하게 이어지는 그 온기는 오랜 세월 둘 사이에 놓여있던 벽까지 녹여냈다. 박 여사는 조용히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제 아가야, 남은 인생은 내내 평온했으면 해. 그만큼 고생도 하셨고, 이젠 정말 행복만 하시길. 남은 식구들도 다 가진 상처지만, 이젠 서로 붙들고 살아야지 않겠니? 정숙은 무언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내 자식들. 그래, 그저 무사히 곁에 있고 서로를 다시 붙들어줬으면 했다. 욕심도 원망도 다 내려놓으니 이제 남는 건 따뜻한 마음뿐이구나. 며칠 뒤 병실 바깥엔 싱그러운 봄바람이 스며들었다. 재활 치료 뒤 어딘가 한결 생기를 띤 정숙은 책상에 놓인 작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바라봤다. 수십 년 집안과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모습, 아들의 성공을 위해 괴로움도 삼켰던 세월, 그리고 뜻밖의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선 오늘. 누구도 내 인생을 뺏을 수 없다.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은하는 그녀 곁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어머님 곁엔 든든한 가족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삶, 힘차게 걸어가시길 응원할게요. 저도 어디선가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하니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언젠가 은하 씨처럼 용기가 있는 이들이 많아지겠죠. 고마워요.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은하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섰고 긴 침묵 끝에 가족들도 한 명씩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오랜 시간 갇혀있던 시간, 끝없는 밤처럼 느껴졌던 병상의 고독과 원망. 끝내 정숙의 마지막 눈물은 환하게 번져가는 햇살과 함께 스며들었다. 정숙은 어느 저녁 돌아온 자유와 작은 희망을 씨앗 삼아 자신만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 삶에 다시 아침이 왔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누구의 눈칠 필요도 없다.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의 온기 잊지 않을 것이다. 비로소 내 인생 마지막 장면엔 빛이 남았다. 병실 창이 활짝 열렸다. 부산 바다 너머 저녁놀색과 노란 달이 병실 가득 번져들고 있었다. 정숙은 호흡을 고르며 아주 작은 미소를 남겼다. 끝이 있다면 그곳에 빛이 머문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지 이제는 진심으로 알겠다. 남은 인생, 남은 가족, 그리고 나 스스로의 존엄을 위해 나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빛을 품고 걸어가리라. 그 밤, 정숙의 병실 문 앞에서 은하는 조용히 가족들의 모습을 되짚었다. 나는 또 새로운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싶다. 빛은 결국 가장 깊은 어둠 끝에서 시작되었다.